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8월 2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네, 휴가 다녀와셔서 반갑다라는 인사를 해줄 정도로 우리 김만건 선생님이 네.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아시면 안 됩니다. 자, 애정으로 네. 똘똘 뭉친 뉴스인.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숨진 채 발견. 네, 너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참 쫓짝한 소식인데요. 2022년 12월 29일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뒤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소방대원이 결국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집을 나선 뒤에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고인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소방청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만건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 보면 문제를 유발한 사람과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저는 사실 그런 세상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절망하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정말 문제를 일으킨 고위 관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현장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책임을 느끼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는 수많은 우리가 희생자를 이태원 참사 때 낳았는데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는 그 구조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명확한 대응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만건 박사님의 말씀이 멀리 가닿길 바라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제가 죽어야 남편 살 길 열릴까? 네,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이죠. 네, 오늘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를 만나고 왔다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심 변호사에 따르면 우울증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앙상하게 마른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식사를 못해서 힘이 없는데도 분노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한동훈이 배신하지만 않았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 변호사는 그런 김건희 씨에게 한동훈은 불쌍한 인간이다. 잊어버려라 라고 권했다고 하고요. 한편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은 이제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 하나를 더 전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이제 해병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의 휴대폰을 부순 뒤에 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최상병 특검팀이 이제 이종호 씨를 압수수색을 해서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확보를 했는데 닷새 뒤에 이 씨가 다른 휴대폰을 들고 나타나서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연기가 날 때까지 발로 밟아서 망가뜨렸다고 하는데 그 망가진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까지 이제 특검팀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특검 관계자가 그 망가진 휴대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다시 그 정보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사용이 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휴대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씨는 과거에 이게 검찰에 압수당했다가 돌려받은 휴대폰이니까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에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씨의 메시지는 어떻게 먼저 보셨습니까? 나경희 기자님이 이거 연려전략이라고 이거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릴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절대 안 죽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몇 년 후에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다. 제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저는 윤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징역을 살더라도 김건희 씨가 먼저 풀려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풀려난 이후에도 남편을 면회 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지금부터 평생 안 만날 예, 것이다. 안 만날 거다. 저는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다 시작부터 다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시작할 때 대통령 뭐 되기 전에도 자기는 뭐 내조만 하겠다는 온갖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도 자기 말을 지켜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전 생각해 볼 때요. 상황에 그냥 맞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가식적인 사람일수록 상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분위기를 파악하는 촉이 좀 좋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도 그런 부류의 인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대중들에게 이제 윤석열이 전 씨라고 붙이기도 싫은데요.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존재로 다 여겨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이가 동등한 관계도 아니고 이제 근데 심지어 이제 권력을 잃은 윤석열에게는 김건희가 관심이 없다라는 이제 해석까지 나와 있고 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평론가분도 상당히 지금 뭐 예. 저는 많다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요, 그 윤석열 구속 이후에 면회 간 적도 없고 영치금 한 번 넣으신 적이 없는 걸 우리가 다 아직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여론이나 이미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김건희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걸 알고 있고 이제 정작 자기도 구속되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고 지금 자신을 아주 가련한 척 포장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냥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또 하나의 일 잘할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종호 씨의 버리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는 거거든요.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게 특검이 일을 정말 잘하구나라는 예. 생각과 한편으로 또 뭐냐면요.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가. 정말 자기를 특검이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제 좀 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뭐 지금 현재 일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특검이 확보한 이 휴대폰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서 확고하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체코 원전 굴욕 계약 논란. 네, 윤석열 정부 당시 했던 그 계약인 거죠? 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와 원전 계약에 성공을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도 꽤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한국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계약에 따르면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도 하죠. 그 SMR을 한수원이 수출을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로열티로 장기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소위 돈이 될 만한 국가에서는 사실상 한국의 수주 활동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인 원전 설계 그리고 건설 역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이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코 원전 계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해라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따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굴욕계약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7월에 이제 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날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유럽 원전 수출에 교두보가 마련됐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를 봤더니 유럽 수출에 교두보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유럽 원전 수출에 교두보가 마련됐다 그랬는데 이 계약서를 들여도 못 가는 거잖아요. 정작 필요한 곳에 유럽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민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한 셈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또 왔다. 2009년 UAE 뭐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캐거다 그러면서 막 또 선전을 했었어요. 사실 윤 대통령이 자기가 제1호 세일즈맨이라 그러면서 돌아다녔었잖아요. 아무것도 성공 못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러다가 따기가 하나 수주된 것처럼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24조 원대의 사업을 따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일부 사람에게는 외교적 성과로 여겨져가지고 당시에 이게 따내기 전에 5, 6% 오가던 이 지지율도 한 8, 9%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30% 근처까지 갔기 예. 때문에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봤더니 이게 아주 불공정 계약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문제 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이제 줘야 되는 1조 1,400억 원씩을 예.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체코 원전에 당장 적용해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24조 원 사업인데 원래 현지화 비용이라고 그래서 60%는 체코 쪽에 이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14조 원이 그 14조 원 일단 그쪽에 배당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걸 지으면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돈만 2조 3천억 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2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2조 3천억 원이 빠져나가면 한 7조 정도 남는데, 그걸 우리가 짓고 뭐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가 그 짓는 비용에 있어서 그걸 지을 때 우리가 좀 이제 그 외교적으로 돈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고 예. 하는 금융 지원 약속까지 했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고 나면 정말 우리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다지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었다. 왜?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웨스팅하우스와 실제로 계약을 10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니네들에게 쓰는 기술 사용 대가로 3천만 달러 정도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었대요, 과거에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지금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과거에 그렇게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거로 그런 돈을 주고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건 너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한 거였고, 그 당시 정부가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빨리 없애라고 압박한 바람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내부 감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참 많고요. 이게 팔수록 미치는 장사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통 정부에서 뭘 한 거냐라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예. 돈은 저쪽이 벌고 저쪽이 뭐 이런 벌고.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 기간이 50년이에요. 예. 반세기. 반세기면 네. 지금 반세기면요, 옛날 5,000년이에요. 그렇죠. 1호 영업사원이라고 아까 그 김만건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호 영업 방해사원이다. 방해사원이에요. 라는 말도 있네요. 들을수록 답답한데 빨리 감찰하고 이거 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롯데리아 개업 모의 CCTV 공개. 네, 노상원 씨 모습도 찍혔다고요? 네, 일명 롯데리아 개업 모의 회동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해 12월 3일 개업 당일 낮에 이제 오후 2시 40분쯤에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들어옵니다. 왜 여기냐면 그냥 여기가 노상원 씨 집하고 도보 15분 거리여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노상원 씨가 들어오고 나서 10분 뒤에 예비역 대령이었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을 하고 93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과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 등의 이제 현역 장성들이 합류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이제 노 씨가 문건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설명하니까 정신없이 받아 적는데요. 구삼회 씨는 이제 매장에서 급하게 볼펜을 빌려와서까지 해서 이제 막 적습니다. 휴가 중이어서 안경도 볼펜도 없이 급하게 나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계엄이 준비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 뒤에 윤석열 씨는 계엄을 선포를 하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노성원 씨는 이제 롯데리아에서 열렸던 이 내란 모의 회의를 은폐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구삼회 씨는 이제 노 씨가 CCTV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회의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 진급 얘기를 나눈 것으로 해주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김용군 씨도 노 씨와 진급 얘기를 나눴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경찰이 롯데리아 CCTV를 제시를 하니까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노상원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데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는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계약에 관련된 분노의 댓글이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윤석열 개인 돈으로 이거 물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특검을 해가지고 수사해서 다 샅샅이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뉴스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개업 모의 장소가 패스트푸드점이라 여러분 영화로 이거 만들 때 진짜 이거 여러분 이렇게 딱 하시면 여러분 영화 감독이라 가지고 개업을 패스트푸드점에 하는 거로 딱 넣으면 여러분 관객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네 영화 감독이 정신이 나갔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도 이렇게 했으면 야 이게 정말 요거도 먹을 만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실제 제가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가 유발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변비를 유발하고 이 성장 부진을 만들고 뼈를 약화시키고 충치를 유발하고 결정적으로 인성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성까지요? 예,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과량의 당분이나 첨가물이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이 했던 개업이 다 이런 패스트푸드의 부정적인 측면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고혈압과 변비를 유발하게 만들고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아주 심하게 주었고 우리가 그거 한데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뼈대를 약화시키고 충치처럼 국가에 심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또 이런 민주화 시대에 계엄을 획책했다는 점에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건강한 인성 발달이 안 됐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무슨 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모의를 꾸민 장소가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치에서 상징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징적으로 그 장면 하나가 이 계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치밀하게 준비되었을지 몰라도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시행된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시행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롯데리아는 이 사람들 고소해야 돼요. 그러게요. 예? 얼마나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졌습니까? 이거 뭐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최소한 영화로 만들 때는 갈비집 정도로 각색하자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22 국힘 전대 마지막 토론회. 네, 굉장히 좀 여러 명짤이 나왔죠. 네, 어제 TV조선 주간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몇 장면을 좀 뽑아보면요. 우선 김어준 TV, 전한길 TV 중 한 곳에 출연해야 된다면 어디에 출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조경태 후보는 김어준 TV에 출연할 거다라고 했고요. 한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면 한동훈 씨와 전한길 씨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국 후보는 한때 이제 친한파로 분류됐던 인사라서 새삼 놀라웠고요. 또 한 사람만 복당시킬 수 있다면 홍준표 씨와 이준석 씨 중 누구를 복당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안철수 후보만 이준석 씨를 복당시키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방송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고 보여집니다. 찬탄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데드라인까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신 것이 있다면요? 뭐 여러 장면에서 좀 재밌었긴 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또 이제 조경태 의원이 난 김어준 TV에 출연하겠다고 그 이유가 김어준이 버르장머리 같기 때문에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러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뭐 저는 사실은 좀 웃기기도 하고 좀 흥미롭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가장 주목한 장면은 장동혁 이제 의원이 그렇죠. 전한길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동혁 의원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분 2021년에 재보궐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0.5선이에요. 사실 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원래 한동훈에게 줄 섰던 분입니다. 한동훈이 2023년에 당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주면서 힘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당 사무총장이 어느 자리냐? 보통 3선은 해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0.5선에게 준 이례적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전당대회에 한동훈하고 런닝메이트로 나서가지고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최다 득표 같은 걸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체제에서 2인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그 순간 그러니까 그 공천을 뭐 누구에게 주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한동훈이 아니라 전한길 어젠가 그제 입당한 사람한테 이제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뭐냐? 자신에게 그 순간 필요한 사람이 그냥 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 공천을 줄 수 있었던 한동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한동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정당 내에서 요직인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한길이라든지 그 순간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도움이 된다면 줄을 설 수 있는 정말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한 인간으로서도요,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예. 그리고 정말 또 이건 또 장동혁 의원이 지금 누구를 옹호하고 있느냐? 사실은 전환기를 옹호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위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한 그 핵심적인 인물이고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인물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 장면 하나가 뭘 보여주느냐?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의 단언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훈, 이지은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